어, 제가 저번 주에 기본소득의 정의와 원칙과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소득의 역사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소득 대전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이고 평범한 직장인 김기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박수라 좀.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강의를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나오는 인물들도 굉장히 많고 그 인물들의 배경도 좀 알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았는데 1시간이라는 시간 제약과 또 제가 준비할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소화를 못한 부분들도 너무 많아서 저는 오늘 기본소득의 역사를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랑 연대하고 있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를 우리 시민대학 자료집에 넣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항은 인터넷에서 혹시 검색을 하실 수 있으시면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홈페이지에서 기본소득의 역사 페이지 찾아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료집을 보고 있어서 해당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소득의 역사는 우선 현대에서 지금 우리 특히 현대 그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해당 아이디어들이 어디서부터 기원을 하였는지, 그리고 1장, 2장에서 복지와 기본소득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뤘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역사적 기원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16세기의 기준으로 기본소득의 역사와 관련해서 최소소득이라는 개념을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기본소득이 조건 없는 일회적 급부라는 개념으로 18세기 말에 등장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19세기 중엽 이후에 아이디어가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말로 좀 형상화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개념의 기본소득에 다가가는 과정을 좀 굉장히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만든 페이지는 기본소득의 역사와 관련해서 공공부조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시죠? 빵과 공짜 그리고 서커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굳이 넣은 이유를 제 스스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하다 보니까 현대사회에서도 기본소득이나 또는 뭐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들을 설명을 할 때 비판하는 분들이 꽤 많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 비판하는 분들의 주요 논지를 본다면 뭐 인기에 영합을 하려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접근으로서 제도가 빵을 주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그냥 재미, 서커스에 이렇게 빠지게 하면서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그런 경기들로 사람들이 비판의식이나 정치의식을 좀 덜 갖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는 게 아니냐라는 파퓰리즘이라는 말을 쓰면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회상을 해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소득이 과연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저는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의 변화 차원에서는 사실 뭐 의도나 뭐 목적, 뭐 위정자들의 그런 목적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그냥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만 본다면 뭐 아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굶어 죽지 않기라도 하기 위해서 빵을 제공해 왔던 로마의 그런 역사, 로마 황제들과 귀족들이 이제 민중들에게 무료로 식량을 제공했던 그런 역사적 관점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그런 시민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공해왔던 어떠한 절차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로마에서의 식량 배급 정책들은 기원전 121년쯤 그라쿠스라는 그 호민관을 통해서 곡물법을 운영을 했었고, 계속 그렇게 식량을 공급해 오면서 사람들의 그 삶을 좀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는데, 귀족들이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귀족들이 폭도들을 사주해서 그라쿠스는 살인을 당하고, 그런 제도가 이제 좀 뒷걸음치기도 하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중요한 점은 로마 시대가 존속했던 기원 후 4세기까지 곡물 무상 배급이 계속 이루어져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비판해야 되는 건 당연한 태도이지만,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뭐 최대 안정성 또는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미흡하게나마 그런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는 게 그동안 역사에서 배경적으로 기원의 역사의 개념에서 봤을 때 있었다라고 한번 언급을 하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의 역사와 관련해서 정리했던 부분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최소소득이라는 아이디어라는 개념이 방금 말씀드렸던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 같은 개념으로서 구비법 개념이 등장했던 그 계기가 있어서 이 부분 설명을 드리려고 토마스 모어, 에라스무스, 비베스를 이렇게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잘 알려진 것처럼 1516년에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고,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책 내용 중에 라파엘 논센조라는 그 여행자로 이제 그 캐릭터를 만들고 주교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인용해서 읽어봐 드릴까 합니다. 내용은 살인율을 높이는 불쾌한 부작용이 있는 그런 사형 선고를 도둑들에게 내리는 것보다, 뭐 그 당시에는 뭐 잘못을 하면 그냥 다 죽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 교수대에서 20여 명 가량의 죄수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교수형을 면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은데 왜 우리는 그토록 많은 도둑들에게 시달리고 있을까요? 나는 추기경 앞에서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가 이상하죠? 라고 물었다. 도둑들에 대처하는 이 같은 방법은 정당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처벌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하고 억제책으로도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가벼운 절도죄가 죽음이란 형벌을 받을 만큼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훔치는 것밖에 없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형벌이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영국인들은 대부분의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체벌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무능한 교사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합니다. 이 끔찍한 처벌을 가하는 대신에 모든 사람들에게 약간의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처음엔 도둑이 되고 나중엔 시체가 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궁핍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려면 말이죠. 네, 이상이 유토피아에서 토마스 모어가 주장했던 방법인데, 다행인 건 이런 분들의 인문학적인 접근들이 토대가 되어서 지금은 교화에 있어서도 뭐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좀 가혹했던 그런 처벌 방식들로 사회가 운영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토마스 모어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최소 소득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들을 인류 사회에 저작물로 이렇게 남기고 공헌을 했었고요. 에라스무스는 토마스 모어랑 교류를 하면서 관계를 맺고 제자로 삼았던 인물 중에 훌륭한 인물이 또 소개가 되어져야 해서 비베스라는 인물을 소개해주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사람으로 인문학자로서 제가 그냥 여기다 언급을 해놨고요. 바로 비베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베스를 좀 설명하기 위한 그 징검다리이긴 했습니다. 비베스란 사람은 1492년부터 1540년까지 살았던 인문학자인데요. 토마스 모어의 절친한 동료 인문학자이자 최소소득 보장이라는 아이디어의 진정한 아버지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의 창립회의를 할 때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어디서부터 얻었냐라고 할 때 꼭 삼는 게 이 비베스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비베스는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시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토론도 하고 소책자도 내고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인물인데 1526년에 그 브루어시의 시장에게 빈민 원조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정의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요청되는 구호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모든 거주자들의 최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고 이러한 부조계획은 빈민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한 단락을 좀 인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베스의 그 책입니다. 심지어 내기, 매춘, 과도한 사치, 폭음과 도박 등의 타락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줘야 한다. 어느 누구도 굶어 죽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더 적은 배급과 더 많은 지루한 일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들이 굶어 죽어서는 안 되지만 그 고통은 반드시 느껴야 한다. 가난의 원천이 무엇이건 간에 사람들은 빈민들이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노인이나 우둔한 사람에게도 구멍을 파고 물을 깃거나 물건을 짊어지고 나르는 일과 같이 며칠 내로 배울 수 있는 일을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계획의 수혜자에게 그런 규칙을 요구하는 요점은 그들이 얼마간이라도 이 계획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일에 바삐 몰두하도록 해서 그들이 만일 게을러졌다면 빠져버렸을지도 모를 사악한 생각과 행동을 멀리하게 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일은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일관되게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비베스에 따르면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사람들이 게으른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법을 부과한 것은 옳았다. 빈민들이 기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 부자들은 왜 그래야 하나? 물음표로 이렇게 마치는 부분이고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 자료집 37페이지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한 어떤 통찰을 두 가지 정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은 자신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의 큰 집, 세상에 들여놓았다라는 측면에서 그 모든 것들은 벽과 문으로 에워싸이지 않으니 그것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유될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누구나 그 자연의 선물을 나눠받게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개념을 아이디어를 던졌고요. 우리가 현대 기본소득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들은 있죠. 예를 들면 굶어 죽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에 대한 뭐 책임감, 고통을 느끼면서 뭐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하는 자가 그런 재원의 마련에 기여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맞다.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 역사적 맥락에서 그 기존에는 빈자들을 뭐 거의 아예 방치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들의 그런 삶이 온전히 그들의 책임이어서 그냥 뭐 굶어 죽건 뭐 하건 그냥 신경 안 썼던 시대였던 거를 간주한다면
이게 그나마 이제 기본소득에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중에 초석으로 공공부조를 통해서 빈민들의 삶을 좀 개선하고 빈민 원조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했던 그런 거의 최초의 저작물로 여러 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베스라는 인물과 빈민 원조에 대하여라는 보고서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기본소득하고 관련한 논의를 가장 활발하게 불을 지핀 집단이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인데 그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는 샤를 뿌리의 그룹을 좀 자기 자신들의 철학적, 이념적 토대를 마련을 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비베스라는 인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의장에 손님이 오셔서 깜짝 놀랐네요. 예,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빈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정부가 실시하는 자산 심사 계획을 거치는 공적 시행 조치에 맞춰서 아이디어들을 처음으로 이제 비베스가 던져줬다면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기본 증여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그런 아이디어들이 조금 더 다져지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사회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상들이 등장한 시대가 약 18세기 1795년 콩도르세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정리가 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콩도르세는 1743년부터 1794년까지 활동했던 수학자이자 정치 활동가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혁명 당시의 저널리스트와 국민공회 의원으로 활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관이라는 책에서 사회보험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고 사회보험이 불평등, 불안전, 빈곤을 감소시킬 거에 대한 구상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집에는 38페이지가 되겠고요.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그 기본소득의 역사라는 내용에서는 소가로 중 제목으로 이 기본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관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대다수이자 가장 능동적인 계급을 계속 위협하는 불평등, 의존 상태, 그리고 심지어 공공함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는 운명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노년층에게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이를 광범위하게 제거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구제는 그 사람이 저축한 결과물이지만 똑같은 희생을 치렀지만 그 과실을 따야 할 시기가 오기 전에 죽은 개인들의 저축들 덕분에 커진 것이기도 하다. 여성과 아이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잃는 순간 그 가정이 가장의 요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든 아니면 그럭저럭 오래 버틸 수 있든 간에 그들에게 같은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같은 수준의 자원을 제공하는 유사한 보상을 통해서도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아이들과 새로운 가정을 찾은 아이들에게 활동 개발에 필요한 자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구제가 가능하다. 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한 인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1795년에서부터 약 한 세기 정도가 지나서 비스마르크가 1883년 정도 이후에 노령연금과 통일 독일의 그런 노동자 건강보험 계획을 시작하는데 특히 유럽의 이런 사회보험 체계의 탄생과 발전을 만들어주는데 기여에 분명한 아이디어로 이 아이디어를 원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공공구조나 사회보험에 대한 아이디어들, 뿌리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를 제가 굳이 길게 읽었던 이유는 이게 사실 기본소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이 아이디어들이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복지 또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로서 우리 인류사에 언제쯤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씨앗들을 뿌렸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자 앞에서는 공공부조에 대한 아이디어, 지금 여기에서는 기본 증여, 사회보험 성격으로서의 그런 아이디어 두 가지를 살펴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있는 인물이 페인입니다. 1517년. 요건 제가 죄송합니다. 요거는 오타를 냈는데 당연히 이때가 아닙니다. 미국 독립할 때 인물이기 때문에 1737년부터 1809년까지 살았던 그 인물이고요. 콩도르세의 친구이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독립의 그 아이디어로서 그리고 활동하는 그 독립운동을 했었던 인물로서 뭐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알려져 있고 상식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당시 2천만 명의 미국 인구수에서 500만 명쯤이 다 그 책을 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독립의 그 근간을 이루는 페인인데 요거는 제가 날짜를 생년을 잘못 적었습니다. 그 토마스 페인의 아이디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재원을 토지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한 그런 인물이어서 매우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세 가지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것들은 간단하게 낭독을 했었는데 토마스 페인 것까지만 좀 상세하게 낭독을 해보고 네,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토마스 페인은 이렇게 저작물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개관된 자연상태의 지구는 여태껏 인류의 공동자산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은 반박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토마스 페인은 쓰고 있습니다. 땅이 개간됨에 따라 개선의 가치는 지구 자체가 아니라 단지 개인의 자산에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간된 땅의 모든 소유자는 그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지대를 공동체에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 제한된 재원은 이 지대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재원으로부터 토지 자산의 체계의 도입으로 인한 자연유산의 손실은 부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21살이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15파운드가 지급될 것이고 또한 지금 50살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해마다 10파운드가 평생 지급될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나이가 되면 받을 것이다. 페인은 부유하거나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형성한 자산 혹은 이를 형성한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을 자산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로서 속하는 자연유산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기존까지와 가장 큰 다른 점은 그냥 시혜성, 빈자들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원조에 대한 아이디어랑은 다르게 권리로서의 접근, 그리고 그 재원이 모두의 것에 속하는 토지로부터 이는 나중에 더 뒤로 가면 공통부의 개념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줬다라고 해서 토마스 페인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부분에서 우리가 현대 기본소득 원칙 또는 정의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특정 나이대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 당시에 거의 동시대에 살던 조금 뒤 인물이긴 하지만 스펜서라는 인물이 아니다. 그 재원, 그 똑같은 논리로 세수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당기면 전 연령에게 바로 적용 가능하다라는 걸로 바로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스펜서의 아이디어가 확장되는 것은 간단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토마스 페인은 그래서 그런 균등한 기본 증여를 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기본소득에 기여한 바가 커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현대 기본소득과는 좀 다르긴 한데요.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소득하고 가장 가까워진 것이 1848년도쯤에 굉장히 혁명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여기엔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르크스의 공상당 선언이 저술된 해가 1848년이고 샤르 프리에가 지금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샤르 프리의 그런 생계권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조셉 샤를리에가 1848년에 토지 배당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내기 시작했던 해가 다 요맘때입니다. 그래서 혁명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내용들이 좀 만들어졌고, 기본소득에 대한 토대가 이제 다듬어지기 시작한 세 번째 틀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샤르 프리의 생계권 개념인데요. 우리 보고 계신 자료집은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구에 대한 동등한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페인의 관점에서부터 이제 제시가 돼가지고 그 이전에 도와주거나 시해하는 개념에서 좀 전환이 된 건데요. 기존까지의 개념하고는 다르게 즉 소득에 대한 보장 개념이 아니라 모두에게, 지구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조건 없는 증여를 하는 것이 왜 타당한가, 왜 그럴 만한 권리가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서 지구에 대한 동등한 소유권 개념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샤르 뿌리에란 사람은 잘못된 산업이라는 저술 1836년에 했는데, 거기에서 각 개인의 기본권적인 자연권이 만약에 침해를 했다면 그 공유지에 대한 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문명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6등급 호텔 방과 하루 3끼의 적당한 식사 형태로나마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라는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두의 것은 모두의 것이어야 하는데 특정한 그런 영리활동, 사적 소유에 의한 그런 소득활동들이 일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뺏었다면 거꾸로 그런 동등한 소유권에 대한 배당 또는 그 권리의 형태로서 돌려줘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샤를 뿌리에는 이런 권리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도 잠깐 빌긴 하는데요. 사람들이 배고플 때 필요한 것을 찾아 취하는 권리는 신성시했으며 예수는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권리는 사회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문명이 이 최초의 자연적 권리, 즉 수렵, 업, 채집, 방목 등의 권리를 없애버린 이상 문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계권을 보장해주는 문명의 그런 역할을 강조한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했고요. 이 부분에서도 물론 진정한 기본소득의 방향으로는 한 발 한 발 아까 말씀드린 최소소득의 아이디어라든가 빈민구제의 아이디어에서 보다는 좀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집단과 분야에 따라 노동을 배분하는 것이 노동을 매력적이게 하는 속성이 있다면 사회의 모든 계급들은 사회적 기능을 하는 아주 다양한 모든 영역에서 열심히 자기 자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게으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샤를 뿌리에는 긍정적으로 낙관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지출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공동체의 가난한 구성원들에게도 최소소득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옆에 거의 동시대에 있었던 인물이 푸리에주의자인 역시 한 사람으로서 조셉 샤를리에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산 심사를 통해서 지원에 대한 권리가 타당하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뿌리에가 주장을 했다라면 그는 아직까지도 국가가 너무 많이 개입을 한다든가 최소소득, 보장소득, 그리고 나중에는 토지 배당이라 이름으로 바뀐 모든 시민들에게 전체 부동산의 임대료에 기초해서 의회가 매년 정하는 액수를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건 없이 주자고 이제 개념화한 게 샤를리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배당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가 좀 획기적이었던 것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끝장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에 비판을 하는 내용으로 사람들의 게으름, 그런 기본소득이 있으면 일을 안 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줬는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게으름을 조장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면서 말을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 부르는 그들이 얼마 안 되는 소득을 얻는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 사회의 의무는 얼마 안 되는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지 않으면서 자연히 처분에 맡긴 것을 각자의 공정한 몫에 따라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최소소득 이상의 소득은 각자가 알아서 벌어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로써 최소소득, 기본소득에 대한 게으름에 대한 반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르크스가 그 프리에주의 사람들을 되게 그 이상적인 사회주의자, 뭐 공상적인 뭐죠? 그 제가 갑자기 말이 안 떠오르네. 이상주의적이고 공상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제가 만든 자료집에는 지금 사실 없기는 한데 이 1848년쯤에 마르크스는 그 공산당 선언이라든가 그 이후에 여러 저작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혁명을 꿈꾸는 그런 인물이었으니까 간단하게 뭐 기본소득과 마르크스가 어떤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제가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뒤에 그 소개 자료로 기본소득 좀 아는 10대라는 책을 소개를 했는데 이 책에서 재미난 부분을 만들어줬습니다. 거기에서 샤를리에가 마르크스가 실제로 서로 교류한 적은 없는데 만약에 만났다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라는 부분으로 이 책에서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해주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좀 재미없는 상견례여서 간단하게 제가 그냥 브리프하게 읽겠습니다. 샤를리에, 마르크스 씨 안녕하세요. 당신이 쓰신 공산당 선언 정말 역작입니다. 마르크스, 반갑습니다. 저도 당신의 인도주의적 세해법 아주 인상적으로 잘 읽었습니다. 샤를리에, 맨 끝에 쓰신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나 부분 짜릿하던데요. 당신은 토지나 공장 같은 생산수단을 자본가의 소유로부터 노동자 전체의 소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셨지요. 마르크스, 그렇소. 생산수단을 노동자들이 가져야만 궁핍과 인간소외를 끝내고 해방된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 있어. 샤를리에 선생은 토지를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소유하고 토지 활용의 수익을 모두에게 나눠주자고 하셨지요. 샤를리에,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을 하건 안 하건 사회 구성원이라면 최소한의 소득을 평등하게 제공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토지는 인류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를 사회가 거두어 모든 시민에게 토지 배당을 주자고 하는 것이지요. 토지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주면 사회의 빈곤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마지막 말을 하면서 이렇게 뭐 간단한 가상 대화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르크스, 토지를 개인이 차지해서 안 된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돈을 준다니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내게는 일하지 않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생산물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해결할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집니다만. 그래서 왜 마르크스가 이 뿌리의 그 사회주의자들을 경멸조로 비판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선 뭐 요 개별적인 인물들은 서로 교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좀 그나마 커서가 여기 있네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아이디어 차원이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기본소득으로 다가갈 수 있는 씨앗들을 심어줬지만 그냥 좀 저술활동, 그리고 저술활동 중에서도 그냥 아이디어 툭 던진 거에 가깝다라고 제가 그 정리한 자료집에서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부터는 좀 꾸준하고 본인의 그 인생 안에서도 저작물을 반복하면서 계속 그 주장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명백히 자산심사 없는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을 이해한 스튜어트 밀이 정치 경제학 원리에서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토론들을 많이 만들어줬고, 앞서 인물들은 그냥 뭐 청원 형태로 아이디어를 던지지만 본인 스스로도 사회에서 금방 잊혀졌고 본인 스스로도 지속적으로 청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모든 사회주의 형태 가운데 불복에 대한 가장 위대한 통찰로서 그 뿌리애주의라고 알려진 이상적 사회주의를 좀 예찬하긴 하는데요. 그가 이 체계를 예찬한 이유는 사적 소유뿐만 아니라 상속세의 폐지도 없고 그 기존에 있던 자본주의 자체를 아마 그대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주의로 알려져 있는 스튜어트 밀도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아이디어들을 차용할 때 이 기본소득 아이디어들, 뿌리주의를 좀 옹호하고 받아들였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명백히 생산물의 분배 요소들로서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을 고려했을 때 분배에서 특정한 최소치는 노동을 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생계를 위해서 먼저 할당하고 생산물의 나머지는 노동, 자본, 재능이라는 세 요소들 사이에서 사전에 결정되는 특정한 비율로 이렇게 분배가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개별 인물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긴 했는데 그나마 좀 알려진 인물이 존 스튜어트 밀이고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아버지의 학습법으로도 유명한 뭐 천재, 역사상 손꼽히는 천재인데 나중에 저도 뭐 기본소득이나 논의를 할 때 이렇게 좀 활용하려고요. 그 세상 똑똑했던 스튜어트 밀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그 본인이 유복하게 자랐기도 했고 보수적인 계급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수적인 사람의 거의 끝판왕임에도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이 채용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자신이 구체화했던 아이디어를 주장하는 글들을 정치, 경제학 원리로서 이렇게 펴낼 정도의 인물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저는 스튜어트 밀을 꼭 다시 언급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주의적인 측면에 계신 분들도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봐라 이렇게 보수주의고 합리주의를 주장하는 스튜어트 밀이 이걸 왜 동의했는지 한번 살펴봐라 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그런 스튜어트 밀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른 사람이 저는 버트런트 러셀인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버트런트 러셀은 좀 그 아나키스트적인 면모도 좀 보였고, 뭐, 보수적 측면에서 보기엔 좀 좌파적인 인물로 봤었기 때문에, 좀 대비가 되긴 하지만, 제가 두 인물을 굳이 한 번씩 언급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역사상 이만한 천재 없다라고 뽑을 만한 인물들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알기로 수학의 원리라는 그런 내용도 좀 정리를 했고 현대 수학이 어떻게 수학이 현대 수학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정보 이론이거나 뭐 20세기에 발전하는 컴퓨터 관련한 그런 이론적인 토대들을 깔아준 게 저는 버트런트 러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의 주장을 한 번씩 살펴보면 좀 권위나 역사상 훌륭했던 인물들에게 기대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사람들의 논의를 이끌어내기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버트런트 러셀을 좀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유로 향하는 길이라는 책을 1918년에 내면서 필수품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언급을 합니다. 저희 보고 계신 자료집 43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버트런트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정부주의는 자유와 관련하여 사회주의는 노동 유인과 관련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자유와 관련한 내용, 사회주의와 관련한 내용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라 생각했을 때 나는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옹호하는 이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필수품을 마련하기 충분한 일정한 금액의 적은 소득은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생산 총액이 보증하는 것만큼 더 큰 소득, 즉 생산된 상품 총량에 의해 보증된 만큼의 큰 소득은
공동체가 유용하다고 인정하는 어떤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교육이 끝났을 때 어느 누구도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한 사람들은 가장 근본적인 생계수단을 받으면서 완전히 자유롭게 지내도록 놔둬야 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노동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제 발견할 수 있고, 버트런트 러셀의 또 다른 유명한 저작이 뭐 이론적인 수학적인 부분들도 많지만 게으름에 대한 찬양을 쓰고 그 또 그 책이 유명한 저자로 메모를 하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애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밀러는 사진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인물 중에 사진이 없는 건 제가 인물 서치 및 자료 서치에 좀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 찾기 쉽지 않아서 인용을 글자로만 했습니다. 여기서 밀러는 국가의 보너스라는 표현을 하면서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데요. 영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조건 없이 매주 소득을 지급하자. 1인당 GDP의 20%에 맞춰진 국가 보너스를 지급하자고 했는데요. 이 당시가 1918년인데 전쟁의 여파로 매우 심각했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생계수단에 대한 도덕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계수단의 회수 위협을 통해 강제된 노동 의무는 제외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사람이 주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이거를 실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주장을 했고요. 국가 보너스는 실행 자체가 굉장히 생산주의적이다.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심플하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던 더글라스는 사회 신용주의로 제가 예시로 들었던 건 뭐 대한민국 주식회사라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태어나자마자 그냥 다 똑같은 주식수를 가지고 있는 그냥 기본 주주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영국에서 더글라스가 말했던 사회 신용 운동과 국가 배당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캐치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오면서 계속 콜과 제임스 미드, 줄리엣 라이스 윌리엄스 등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는 콜이라는 인물은 이제 거의 같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사회 배당이라고 부른 그런 자기가 이제 명명한 내용을 이제 좀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생산력은 사실상 현재의 노력과 사회적 유산이 결합된 결과물이고 현재 발전 단계에서 통합된 창의력과 기능 그리고 생산 기술로 달성된 교육이 그 사회적 유산이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이러한 공동 유산의 산물을 공유해야 하고 이러한 배분 이후 남은 생산물만이 현재 생산에 참여하는 일에 대한 보상과 유인체계 형태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은 내겐 항상 전적으로 옳아 보인다 라고 말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사 1954년의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할 만한 사항은 콜은 이 사회배당이라는 용어를 쓰고 기본소득이라는 영어 표현을 처음으로 쓰면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주목한 거의 최초의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덜 자극적이라고 하지만 유명한 그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제임스 미드라고 하는 인물은 콜의 그 사회배당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했다고 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이론적인 근거나 뭐그 논문에서 어떻게 팩트나 뭐 이렇게 실험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연구한 그 내용으로 주장한 바는 아니지만 제임스 미드가 이 사회배당에 대한 개념,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을 동조하면서 소득의 결과물이 공통자산, 공통부로 그리고 인류가 만든 아이디어들, 지적 저작물들의 누적된 결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너가 얻은 소득 100은 90은 다 공통부로부터 온 거야 라고 주장했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90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걸로 제가 기억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자유주의자인 줄리엣 라이스 윌리엄스는 1943년에 기본소득의 핵심 구성 요소로
새로운 사회 계약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사회 배당에 대한 부분과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전적으로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게 일정한 노동 수행을 좀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대중적으로 언급은 되긴 했고 유럽 사회 그 영국을 통해서 나중에 사회보험에 대한 폭넓은 프로그램하고 연결되긴 했지만 실제 조건 없는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른 부분도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선을 갈라서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있었던 1차 세계대전 전후로 이제 유럽에서 나왔던 이런 시기에 기본소득 논의가 잠깐 또 잊혀지고 또 2차 세계대전 전쟁도 좀 겪고 하면서 좀 잊혀졌다가 1960년대에 돼서 토빈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맥거번 후보와 이제 향후에 대통령이 된 닉슨 간의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정치 의제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영국이었고, 여기서는 그 미국 시민권 운동이 태동했던 1960년대 미국에서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토빈 그리고 갤브레이스 등을 통해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시민 보조금 형태로 최소 소득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미국 안에서도 자유주의가 강한 미국 안에서도 좀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토비는 복지국가를 끝장내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보조금 계획을 통해서 사회적 지원과 보험 계획의 전체 체계를 대체하는 것을 꾀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단지 이런 시민보조금을 통해서 빈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서 사회가 좀 더 노동 친화적인 그런 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약간 자유주의적인 측면으로 자유주의 진영에서의 그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역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메모는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뭐 그 누구죠?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개념도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닉슨과 그 시민보조금을 이제 지지한 맥거번 이렇게 두 명의 그 대비가 47페이지 자료집에서 한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뭐 채택이 되지 않고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시민보조금의 아이디어가 197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맥거번 후보의 그 강령에 포함이 되었다가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게 아마 자유주의 진영의 어쩌면 한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왔다가 청원 형태로 들어갔다가 정치인에게 갈 수는 있지만 정치인에게 기대는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고 그 이후의 시대에 거꾸로 뭐 잊혀지거나 다시 언급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나. 뭐 이게 자유주의 진영을 좀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아젠다가 정치인을 통해서 운영될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한 사례 중에 하나로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아이디어지만 조금 다르게 닉슨은 가족 지원 제도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제도를 실행하면서 문제는 이 가족 지원 제도를 통해서 빈민 가구를 대상으로 해왔던 원조 프로그램의 폐지가 됐고 보장소득과 노동자 재정 지원금을 통합을 하는 식으로 해서 노동자 재원 지원금 자체들이 좀 이렇게 축소되면서 결과적으로 음의 소득세 계획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로 흘러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네, 그리고 1973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은 또 사임을 하고 74년에 사임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소득에 대한 미국 안에서 자유주의 안에서의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고 특정 정치인의 안건, 국가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었던 아이디어들이 짧고 강렬하게 끝나고
뭐 이게 미국 한의 문제이기도 하고 글로벌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학술적 토론 차원에서 언급은 해왔던 것들이 다시 한번 사회적인 단위로 언급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그래서 특정 정치인에게 기대는 아젠다가 얼마나 이제 덧없을 수 있는지 한번 미국 60년대 사례를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잊혀지고 일부 학자들에게서만 언급되던 기본소득이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게 시민임금이라는 이름의 형태로 1980년대 북유럽, 서유럽 쪽에서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1978년에 덴마크의 그 3명의 학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학자들의 토론의 수준이고요. 네덜란드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 협회를 이제 만들면서 정부를 위한 과학위원회라는 싱크탱크가 부분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유럽 쪽에서도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다시 이제 논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라고 1980년대를 좀 북서 유럽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국과 독일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영국과 독일에서도 기본소득 연구그룹이라는 것을 자원활동가 조직들의 전국위원회 후원을 받아서 만들고 나중에 시민소득 트러스트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영국과 독일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여기 인물로는 생태자유지상주의자인 슈미츠가 그릇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그런 책을 내면서 녹색운동 쪽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내고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의 공공재정학 교수 미치케는 음해소득제 형태로 시민소득을 주장하는 캠페인들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여기 독일도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든가 통일 과정을 하면서 이 논의가 좀 중단되었다라고 하고요. 한 2005년도쯤에 가서야 다시 이런 논의들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앙드레 고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2만 시간의 보편적 사회 서비스와 결합된 평생 기본소득을 1985년에 지지하는 내용들을 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시간 가치라는 것들을 프랑스에서는 좀 언급을 하면서 시간 가치가 객관적 기준에 맞춰진 것으로 가정된 그런 보편적 생존 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제 좀 제공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아이디어가 차용이 되면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시민적 권리로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대한 진술들이 프랑스에서도 1985년도 이후로 느리지만 2000년도까지 쭉 이어져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의미, 그리고 뭐 제가 앞 3장에서 기본소득의 정의와 원칙을 언급했을 때 근간으로 삼았던 것이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인데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는 얼스 네트워크가 되기 전에는 유럽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 강의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국가별 논쟁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년대 미국의 자유주의 진영, 80년대 일부 유럽 국가들 안에서 국가 개별적 단위에서 논쟁적으로 이뤄졌던 학자들의 주장들이 차곡차곡 이게 좀 쌓이기 시작하다가 1984년 3월에 벨기에 루뱅 대학교에서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를 창립하면서 좀 이게 묶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 그룹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모여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샤를 뿌리의 그룹이라는 그런 집단 필명으로 출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노동의 미래를 논하는 시합에서 그 상을 받은 그런 저작물이 되었고 1986년 9월에 벨기에 루뱅의 신시가지에서 몇몇 나라들로부터 조건 없는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모여서
그 모임을 시작한 것이 유럽 네트워크의 시작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학자들끼리 소통하고 뭐 학회처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지지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뜻이 맞는다는 것을 발견을 해서 그게 좀 바로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로 발전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면서 2년마다 회의를 지속해왔고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내용으로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는 이제 2021년은 글래스고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년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남아메리카 뭐 이렇게 대륙이나 국가들을 순회하면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중에 한국 네트워크도 BIKN으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뭐 제가 이론적 토대나 이렇게 역사적 기원들을 기대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한국 네트워크의 자료들이 있었어서 이렇게 쭉 한번 낭독도 해드리고 같이 읽고 했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익숙하게 알고 있고 알래스카 배당의 케이스도 잘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뭐 천연자원을 가진 알래스카만의 문제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게 단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그 사례가 실제 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보편화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서 기억하고 오히려 그렇게 한 개의 사례로부터 다른 사례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모델로 알래스카의 배당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좀 주마다 내용이 좀 특이하다라고 하더라도 네, 여기 있네요. 1982년 알래스카에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공식 거주한 모든 사람들 약 6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나이나 알래스카주에서 거주한 횟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매년 일정한 배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배당은 석유 채굴 수입을 이용해서 설치된 연구 기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이전 5년 동안 거둔 평균 이익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주 단위에서만 움직이고 국제적인 분산 투자를 하면서 뭐 배당을 좀 변동폭을 이렇게 가져가는 걸 완화해 가면서 운영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서 가치 어려워지고 뭐 배당이 깎이면서 2000년도에는 네, 2000달러까지 뭐 떨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2008년에도 그 어려웠던 2008년에도 1인당 2069달러를 알래스카에서는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어서 연간 배당의 크기가 뭐 가장 최고였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래스카니까 석유라는 게 워낙 특이하니까 그 나라에서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내용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부에 대한 개념만 다시 정립할 수 있다면 우리들도 예를 들면 한국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부, 토지,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외부에서도 일본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의 사례에서도 그 네이버가 성장하는 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동안의 데이터, 접속했던 이력들, 활용하고 사용해뒀던 그런 기여들이 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의 전환만 할 수 있다면 네이버라는 회사가 성공하고 그 데이터라는 가공이지만 공통의 자원을 쌓게 한 데는 우리 모두의 그 노력들이 들어갔었다라는 것을 인식의 전환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의 석유다라고 하고 뭐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처음부터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현대에서 말하는 조건 없는 지급이라는 형태에서의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르지만 빈민을 구제해야 한다라는 최소소득의 개념으로서의 공공부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가 넘어서 사회적 보험 차원으로 기본 증여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부분으로 한번 두 번째 아이디어를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배당이라는 컨셉으로 폐인 이후에 공통부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들이 시작을 해서 스튜어트 밀, 러셀, 더글러스들의 그런 배당 아이디어들을 지나면서 현대에 있었던 현대의 기본소득의 역사를 쭉 훑어볼 수 있었습니다. 60년대 자유주의 진영에서 미국에서는 시도했던 아이디어들이 음해소득세나 시민배당의 시민보조금의 형태로 진행을 했었지만 여기 화면이 이쪽에서만 움직이고 있었네요. 네, 60년대 자유주의 진영의 컨셉으로 기본소득들이 차용을 해봤었지만 특정 정치인에게 기대는 내용으로 했을 때 좀 이게 잊혀지기 쉽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고 80년대 북서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음해소득세 개념에서부터 시민소득으로 가고 생존소득으로 가고 유럽 네트워크 창립과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 시민단체, 노동계 인사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거의 일반적인 시민들도 조건 없는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 익숙해진 시대가 된 게 지금의 시대라는 것까지 좀 마무리를 하면서 기본소득 역사를 좀 쭉 정리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주인가에 신문을 봤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그 설문조사 했을 때 53%인가 찬성하는 걸로 과반수는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기본소득 역사를 쭉 살펴본 내용에서 한국에서도 제대로 정책을 가다듬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기본소득의 역사에서 국가 단위로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을 시행한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관심 가져주시고 참가해주신 많은 분들 그 점 활동 같이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역사에서의 최초 사례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좀 더 힘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물들을 좀 이렇게 좀 차용해서 상대적으로 보수주의적인 분들에게는 음해소득세, 뭐 토빈 또 그 프리드먼의 그 학자들 그리고 좀 더 옛날 사람으로 치면 존 스튜어트 밀이나 뭐 러셀 등을 이렇게 좀 접촉하게 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그 따지고 보면 기본소득을 반대할 수가 없게 되는 그 틀로 프레임으로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다양한 분들을 독서 모임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반대하던 분들도 기본소득에 대한 약간의 오해만 몇 장막을 걷어들이고 나면 음해소득세 컨셉으로라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물론 저는 뭐 원칙과 정의가 정해져 있는 그런 네트워크의 입장을 좀 지지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소득이 우선 실현되는 데는 다양한 역사적인 아이디어가 다양했고 그 각각의 아이디어들이 현대에 와서 이런 기본소득의 현대적인 기본소득이 되는데 기여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각자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기본소득의 역사가 더 나아가고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상 최초 그리고 전 국가에서 최초 사례로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의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제가 낭독을 해드리고 설명해드리긴 했고요. 우리 자료집을 못 보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뜹니다. 거기에 기본소득에 대한
원칙과 정의 그리고 역사가 잘 정리되어 있고 그 기본소득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대로 원문을 허락을 받고 전제하여 만든 자료집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주석은 여기 내용이 길어서 주석을 실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자료집에 들어가 있는 주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 홈페이지에 참조가 링크까지 되어 있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주석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주석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홈페이지 내용하고 같이 본 내용들이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시간 되신다면 21세기 기본소득 그리고 아까 더글라스의 사회신용 우리나라에 번역이 된 책인데 옛날 책이어서 그런지 번역의 문제인지 좀 딱딱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책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마르크스와 잠시만요. 이름을 까먹었네요. 뿌리의 주의자였던 샤를리에가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라면 어떻게 대화했을까라는 부분을 읽어드린 게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진짜 10대들이 읽기에도 좋은 책이어서 저는 어려운 책 읽을 때 항상 만화책이거나 10대를 위한 요약본 책 먼저 읽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많이 내용을 좀 정리했고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라는 책도 권장해 드립니다. 여기에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기본소득에 대한 역사에도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옛날 얘기뿐만 아니라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에 대한 것이 왜 현대의 공유부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정리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민님의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라는 책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리고 기본소득 시대라든가 기본소득 가이스탠딩의 책도 읽으면서 좀 약간 정리했다고 좀 알려드리면 참고도서 공유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참조 홈페이지랑 참고도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자유롭게 이제 뭐 줌으로 참가해 주신 분들도 마이크 켜시고 자유롭게 이야기 또는 채팅 남겨주셔도 좋고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편하게 좀 이야기 나누면서 나머지 시간 좀 대화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채팅을 지금 봤는데요. 김재섭님께서 러셀을 정말 좋아하는데 기본소득과 러셀의 연관성은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정막이 흐르고 있네요. 여기 잠시 괜찮으시면 강의장으로 화면을 잠깐 제가 공유를 중단하고 자료 공유를 중단하고 네, 약간 잘리셨지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줌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뭐 채팅으로 의견 또는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가능하신 분들은 마이크 켜고 같이 이야기, 대화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떠셨어요? 네, 제가 좀 원래는 원대한 꿈이 굉장히 막 다이나믹하게 애니메이션이 움직이고 막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의 말이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평범한 직장인의 한계로 시간을 내주셔서 꼭 한번 도전해서 만드시죠. 이 자료 만드는 것도 간신히 만들었다고 제가 변명을 하겠습니다. 재미없으셨죠? 자료가 너무 좀 그러니까 오늘 사실 딱딱해서. 오늘 강의 내용은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논의가 어떤 이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접하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 어쨌든 있었던 뭐 이제 기본소득의 개념들을 도출해내는 이제 그 과정에서 네네. 주로 이제 어떤 학자들이 어떤 개념들을 사용해서 어떤 논의들을 해왔고 그것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뭐 사실 좀 딱딱할 수밖에 없는 예. 내용들이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개별 여기 언급하셨던 분 사실은 적지 않은 인물도 많은 많죠. 예. 인물들이 언급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고서는 쉽게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뭐 이러기가 맞아요. 쉽지 예. 않은 뭐
차트 챕터라서 네, 뭐 이렇게 오늘은 주로 이렇게 아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좀 듣고 넘어가는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졸지 않으신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들 잘 들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늦게 와서 그런데 예, 저도 이제 초기에 이제 그 기본소득을 접하면서 음의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음의 소득 개념 이거 써야 되나? 이거 세부 제도에 대한 디테일로 이어지면 제가 답변을 못할 수도 네, 있는데 그래서 우선 말씀해 그 주시죠. 같이 음의 알아가는 소득에 걸로. 대한 개념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으로 넘어가는 예, 이해 단계로 넘어가는 보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에게 예, 그냥 왜 기본소득을 해야 돼? 라고 기본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좀 거리감을 두거나 좀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뭔가 좀 사고에 좀 패러다임을 좀 변화시켜 주는 개념이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사실 조금 더 부연해서 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예. 그 내용 자체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아서 네네. 그리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뭐 부연 설명하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의만 한다면 특정 수준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그 수준보다 높은 소득에 대해서 세율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는 한편 그 수준보다 낮은 소득의 사람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정해진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그렇죠. 이제 기본 가이드라인을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선을 정해놓고 네. 그쪽으로 수렴해가는 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가이드라인으로 한국에서도 위아래로 뭐 땡, 수렴해가는 이런 이제 과정. 네. 우리 한국에서도 뭐 기본소득 토론하는 땡땡 소득이라고 해서 약간 노이즈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선이라서 그럴 거예요. 아마. 참 이게 개념의 다툼이나 말싸움 할 때는 어려운 거긴 한데 저는 여하튼 이게 기본소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런 이전에 많은 학자들 그래서 오랜 역사의 배경을 논하지 않더라도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이제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좀 이해한다면은 뭐 도움이 많이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이 이제 기본소득 국민운동 본부 차원이거나 혹은 뭐 기본소득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학문적 깊이를 하기 위한 학술 연구 단체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운동이죠. 기본소득을 어떻게 하면 현실화시키고 체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그 사회 운동 단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이런 고민보다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네네. 고민들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시민대학 커리큘럼이어서 커리큘럼에서 뭐 이렇게 준비를 한 거지. 뭐 예를 들어 상대방을 기본소득의 토론의 장으로 이끌거나 뭐 좀 같이 토론하자는 측면에서는
뭐 정의, 원리, 원칙, 역사는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죠. 더 재미없어지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다들 이렇게 우리 한마디씩 그러면, 한마디씩 예. 의무적으로 한마디씩 소감. 오늘 역사 강의를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딱딱할 수가 있었는데 재밌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밌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코멘트 하신답니다. 뭐 이거 시민대학 프로그램이어도 2시간을 꽉 채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네. 뭐 자연스럽게 편안한 목소리로 계신 분들 대화 끝나면 마무리해도 되니까요. 오늘은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뭐 딱히 뭐 아까 한 4분 정도 계셨다가 네. 강의 끝나시면서나 중간에 나가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러시죠? 김무영 리노님 안녕하세요. 채팅으로나 뭐 마이크 켜실 수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봤을 때는 뒷부분부터 들으시긴 했었지만 안녕하세요. 프로필 사진이 불타고 있는 지구를 깨우라고 하는 웨이크업이라고. 여기 뭐 다른 분들 그냥 간단하게 인사하거나 뭐더 나누실 이야기 없으면 30분 기점으로 끝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김무영님 강의 많이 못 들으셨다고. 그래도 제가 맨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끝으로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강의 잘 듣고. 네, 다음은 제가 아닙니다, 참고로. 다음 거 예고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다음 5강, 6강도 그 대전 네트워크 운영위원인 김재섭님께서 하실 내용이고요. 요거 관심 있으시면 자료집을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자료집을 기본소득의 3개 사례여서 방금 피드백 주신 부분에 딱 적합한, 우리가 운동을 하려면 이런 사례 있다, 상상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해보자 라는 말을 꺼내기에 굉장히 재미난 사례가 될 거고, 그리고 강사의 특성상 제가 뭐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그 강사의 힘이 저랑은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재미없고 낭낭하게 읽는 편이고, 그 강사님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막 활발하게 대화하고 토론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3개 사례가 5강이 되겠고, 그리고 저보다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으로서, 그리고 전임 대전 네트워크 대표로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김재섭님의 그 강의가 훨씬 더 실질적이고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6강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운동했던 기본소득 국내 사례를 아마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거고, 직접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현장의 생생감은 훨씬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저도 요 대전 기본소득 캠페인으로 했었던 띄어쓰기 프로젝트 굉장히 그 당시 인상 깊었고 저도 참여했었거든요. 혹시 뭐 다음 강의긴 하지만 우리 자료집에는 65페이지입니다. 대전 기본소득 캠페인으로 띄어쓰기 프로젝트 혹시 뭔지 들어라도 보셨나요? 그 당시에? 네. 전단도 많이 뿌리고 하셨는데 참여해보셨나요? 아니요, 참여는 못했고 그냥 들어는 그때 전단지 보셨거든요. 이렇게 받아보고 했었습니다. 네네. 재밌었던 프로그램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사례들이 5, 6강에 나올 거니까 다음과 그 다음 주도 계속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7강은 기본소득의 재원과 사례로 강신철 교수님께서 진행하실 예정이고, 8강은 기본소득 관련 입법 현황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같은 강신철 교수님께서 진행 예정이시고,
마지막 두 개는 구강이 잠시만요. 구강은 기본소득 실행을 위한 대안 탐색으로 권선필 교수님, 그다음에 10강은 지적 행동에서 지적 해결로라는 제목으로 권선필 교수님이 마찬가지로 정리하면서 10강의 기본소득 강의가 다 끝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것 같고 참가해주신 김무영님도 감사합니다. 혹시 뭐 더 마지막 코멘트나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그러면 마무리. 오늘도 역시 마지막 광고 말씀. 예, 광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소득 시민대학은 공정사회 시민연대와 기본소득 국민운동 대전본부가 함께 주관하고 있는 대전 최초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해 폭을 좀 넓히고 우리 시대 우리 지역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을 좀 불을 좀 활활 태우기 위해서 준비한 그 행사입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계신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안내해 드리듯이 줌과 페이스북 라이브 그리고 저희가 요 편집본을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진행하는 10개 강좌, 10강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강사님들이 정리해 주신 교재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 페이지나 그룹 기본소득 국민운동 대전본부로 오셔서 요청해 주시거나 코멘트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그 자료 파일이나 그 책자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잠깐 뒤에 한 명 그 여자분하고 아이가 왔다 갔는데 우리 집 배우자와 아이였습니다. 예, 좀 척보가 저도 예상을 못해가지고 순간 당황했는데 여러분들 놀라셨겠지만, 이 말씀을 마지막 소회를 제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막 역사를 강의하고 있는데 물론 제 가족이긴 하지만 여하튼 후손으로 이게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소득을 진짜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갑자기 하면서도 갑자기 확 와닿더라고요. 이게 영상 기록물이다 보니까 한마디 남기고 영상 기록물 보시는 많은 분들도 가족들에게 간단한 영상 편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뭐 타인까지 생각 못 하시더라도 뭐 가까이 계신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기본소득이 꼭 다음 후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제도라는 생각, 그리고 인간이 그동안 쌓아올린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실현 단계에 온 최초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역사적인 약간 책임감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당연히 그렇게 동조하고 같이 해주신 분들이니까 함께 해주시고 이 영상을 뒤로 보시는 분들도 꼭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번. 네. 예, 저도 지금 김 교수님의 이야기 들으니까 그 전에는 기본소득을 내가 그러니까 몸 바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이건 필요한 거다.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였는데 지난주에 그 민회총 가서 그 기본소득 강의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스스로 감동을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꼭 관철시켜야 될 중요한 정책이다. 그래서 한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본소득의 첫 번째 국가 단위로 시행하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기본소득을 얘기한 분들은 누구나 앞장서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중요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적극해야 되겠다라고 혼자 울컥했어요.
제가 현장에 있었지만 그 울컥하시는 느낌을 저도 같은 공간에서 느꼈습니다. 예. 증언. 감동받고 계시다는 생생한 거죠. 증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사실 시간이 거의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중, 거기 모이신 분들의 그 집중도라는 게 대단했던 거로 저도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뭐 깊이가 있진 않지만 나름대로 각자 고민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들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조금씩만 이렇게 거리를 주면은 어디서라도 우리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저도 그 옆에서 쭉 들으면서도 이런 자리가 정말 이렇게 요청이 있었으면 들어와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조직하고 기획해서 많은 기회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다른 커뮤니티가 하나 활동하고 있는 게 클럽하우스에서 육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 이름으로 양육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부모들이 당연히 많고요. 그분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말만 던져도 자연스럽게 그냥 확산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수성으로 접근을 하면 모든 일이 훨씬 쉽지 않을까 싶고,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인들도 특유의 세계 최초 타이틀 좋아하고 K자 붙이는 거 좋아하는데, 네,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시행 또는 K 기본소득 이렇게 원래 기본소득도 영어로 따지면 키본소득 하면 K가 되잖아. 그럼 K소득으로. K소득. 예. 재미난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모두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